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3차 옥중 조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여전히 진술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에 취임할 때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 생각을 조금이나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요? 지금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특보 오늘 네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요. 반잠수선에 실려있는 세월호가 드디어 오늘 밤 10시쯤이면 목포 신항 철제부두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잠시 뒤 오후 1시부터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목포 신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목포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티켓 관리 단계가 서서히 거치면서 제 뒤에 세월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는데요. 잠시 뒤 오후 1시부터 세월호를 육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반잠수식 선방에 올려져 있는 세월호는 특수 운송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 600대가 선체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미 오전 7시쯤 실시된 최종 테스트에서도 모든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작업은 세월호를 들어올린 모듈 트랜스포터가 육상으로 200m 정도 나오면 반잠수식 선반에 있던 거치대를 부두로 옮겨 설치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세월호 선체의 객실이 육지 쪽으로 향하도록 평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회전해 거치대로 옮겨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동거리는 상당히 짧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인데요. 세월호가 철제부두에 완전히 거치되는 시점은 이르면 오늘 밤 10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 대한 본격적인 수중 수색도 이뤄질 전망인데요. 침몰 해역인 해저에 설치된 유실방지 사각 펜스 구역에서 수중 수색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네, 부디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는 작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의원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3차 옥중조사에서도 혹시나 했습니다만 역시나로 태도 변화가 없었다면서요? 일단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지금 유영하 변호인을 계속 쓰면서 지금 한번 어떤 진술 자체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결국 이제 전혀 어떤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네. 특히 지금까지 수사는 이제 주로 뇌물죄와라든지 직권남용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다면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특수부에서 중심이 돼서 이제 정유라의 지원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라고 하죠. 일요일이니까 그렇죠. 이번 주라고 하죠. 네, 이번 주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이번 주 조사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진술을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지금 자신의 어떤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기존에 해왔던 그런 어떤 스탠스대로 쭉 진술 자체를 부인하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네. 지금 구속 기간은 연장이 돼서 네. 아마 4월 17일 날 이제 본격적인 대선 운동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전쯤에 바로 직전에 네.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 변화가 없다 보니까 언론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니냐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수의 딜레마가 대체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그 재수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걸로 보는데. 않는다. 네. 일단 이게 이론부터 좀 설명하면요. 그러시죠. 네네. 게임 이론에서 노는 고전적 사례인데. 네. 예를 들어 이게 죄를 지은 주 재수가 네. 범행을 이게 둘 다 부인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어요. 둘 다 부인하면. 네. 근데 한 명만 부인하고 한 명이 자백을 해버리면. 네. 우리 자백한 사람은 형량이 아주 유리해지지만. 부인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가중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서로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자백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서로 다른 구치소에 있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이제 최순실 씨가 서울 남부구치소 갔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에 지금 두 사람이 쌓여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둘 다 자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둘 다 부인하는 게 최선이지만 네. 서로 이게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둘 다 자백하게 된다. 네. 이게 결론인데 네. 저는 이게 둘 다 자백할 걸로 안 봐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재수의 딜레마는 둘 다 죄를 지은 사람이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죄를 지었다는 의식이 없어요. 박 대통령에게 죄의식이 없고 정말 엮였다.
이게 억울하다. 네. 따라서 이게 저는 끝까지 부인으로 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뇌물죄의 특수성이에요. 네. 예를 들어 이게 뇌물죄는요. 박 대통령이 부인하고 최순실만 인정해서 혼자만 처벌되는 경우가 없어요. 아하. 이 말이 뇌물의 신분, 뭐 공무원만 할 수 있고 최순실 씨 혼자 못하고 둘이 이게 공동정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일반적인 범죄 케이스가 적용이 안 되고요. 아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뇌물은 자백을 해도 10년 이상이에요. 따라서 이게 둘 다 재수의 딜레마에 빠져서 자백해서 형량을 줄이자. 이건 의미가 없고 저는 이게 두 분 다 끝까지 부인으로 끝까지 간다. 난 그런 적 이게- 없다. 이렇게 그렇죠. 부인한다. 네. 김 교수님. 네네. 근데 죄수의 딜레마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아, 네. 또 하나는 증거물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둘 다 부인하면 이걸 어떻게 뭐 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죄수의 딜레마가 통용이 안 되는 거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사실상 죄수의 딜레마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부인으로 계속 일관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전략은 네. 사실상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노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전제 조건이 일단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죄수 딜레마라고 하는 건 차라리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아하. 오히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죄수의 딜레마의 케이스에 좀 더 적합할 수도 있죠. 아, 그런가요? 최순실 씨보다는. 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 뇌물을 공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형량을 감경시켜줄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리해봤을 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사실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번 사건에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는 또 이경재 변호사와 뭐 몇 명의 변호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아마 둘 간의 관계는 오히려 그보다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계에서 네. 좀 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지금 3명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아서는 3명 다 뭐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아.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일관된 부인의 태도와 그 성격을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도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부인 전략으로 가겠죠. 그리고 최순실 씨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형식으로 가겠죠. 네. 지금 뭐 자막에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서 물음표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가분들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요. 검찰이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했기 때문에 오는 19일까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합니다만 앞서 말씀 주셨듯이 오는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17일 전에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면 그러면 이번 주에 더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뭐 일단 13가지 혐의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사실은 뭐 어떤 뭐 새로운 진술 또 뭐 진술의 어떤 그 변화 뭐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아하. 13개 가지고 있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체를 제시를 하고 네. 대통령의 답변을 구하는 저는 그런 절차로 보여지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적으로 보자면 보통 조사는 한 뭐 4시간 이상 사실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또 대통령이 조서를 확인하는 그렇죠. 시간에 이제 그 네.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차례차례 조사를 해오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부인 반응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 아마 이번 주 중에 집중적으로 그 13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가 지금 아마 3차례 조사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아마 이번 주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정유라 문제라든지 나머지 직권남용의 문제, 아하. 블랙리스트의 문제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네. 그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부인 진술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네. 아마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지금 뭐 산술적으로 보면요. 17일 날이 공식 선거운동, 대선의 선거운동 시작되기 되니까 그 전에 기소를 할 것 같다. 지금 검찰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 어제 조사를 했으니까 검찰이 격일제로 조사를 하겠대요. 그러면 오늘 안 하고 내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이 10일, 12일, 14일, 14일까지 한 3차례 정도 남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한 두세 차례. 두세 차례. 세 차례는 좀 이게 촉박하고요. 아하. 그래서 2차례 하는데 네. 제가 보기 검찰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원래는 이게 통상적으로 대질 조사예요. 네. 통상적인 카드는. 근데 이번에는 대질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인데 첫째 실익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둘 다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네네. 엇갈려야 대질하잖아요.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 네. 이게 대질해야 될 때 최순실 씨나
여기 박 대통령이 불응할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대지를 안 할 걸로 보이고 네. 다음에 이제 그 이원석 검사가 정유라 지원 부분 네. 이 부분을 이게 한 2번 정도 조사하고 아하. 바로 이게 제 생각에는 한 15, 16 중에 네.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15일이나 16일쯤 기소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7일 날부터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치적 어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17일 전에 기소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15나 16일 날 기소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렇게 되면 그 전까지 남은 조사 기간은 10, 12, 14. 많으면 한 3차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김 교수님 이번 주에는 앞서 우리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3차례는 그 한웅재 부장검사가 계속 투입됐잖아요. 이번 주부터는 이원석 검사도 투입돼서 이른바 문건 유출, 즉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뭔가 일관된 혐의를 부인한 태도 여기에서 좀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아주 낱낱이 다 밝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번에 뇌물죄 관련해서도 사실 안종범 수석이 다 갖고 있었는데도 네, 그 불구하고 수첩을 내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인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거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내용 자체가 문건 유출 이런 걸로 전환된다고 해도 네. 사실 부인 그 일관 기조는 계속될 것 같다. 아하. 그래서 정우성 비서관의 어떤 녹취록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이게 납니까?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실질적으로 좀 부인하는 것이 계속 일관될 것이다. 네. 이거를 부인된 것을 바꾸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게 네. 뭐냐면 모든 사안들이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인정하게 되면 다수가 한꺼번에 이제 인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친박 세력들이 계속해서 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일부라도 인정을 하게 되면 친박 세력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중심을 네. 와해시키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한번 뒤집어보려고 하는 네. 마지막까지도 그 기회를 한번 노려볼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노 변호사님, 이 끝까지 부인하게 되면 재판에 혹시 이런 진술 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혹시?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양형을 할 때요, 감형인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중해서 그 형을 올리는 그런 인자가 있고 깎아주는 인자가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거나 뭔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형인자를 작용을 하거든요. 아하.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 진술 태도도 물론 안 좋지만 분명히 재판에 가서도 같은 태도를 일관하게 된다면 그러겠네요.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깎아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판사님이 보기에 정말로 죄를 지은 게 명백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피고인은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죄는 안 졌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오히려 가중하는 요소로 가야 되는 거지 아하. 감형인자는 갈 수가 없죠. 네. 그런데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의원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3차 옥중 조사에서도 유영하 변호인만 입회를 시켰대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아마 박 전 대통령의 평소의 인사 스타일을 저는 이번에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쓴 사람만 쓴다? 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아마 이제 변호인단을 구성을 할 때 네. 사실 이 변호인단들이 무슨 수임료를 바라고 이제 온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대부분 보면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나 충성심 이런 것 네. 때문에 이제 모인 분들인데 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그 변호인들 회의에서 보면 여러 변호인들 중에서는 일부는 이건 좀 그 검찰 조사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또 특검 조사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건의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아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법 당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면 이거는 좀 전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역효과도 있고. 네, 이런 네. 건의를 많이 했대요. 아하. 근데 유독 유영하 변호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만 대통령님은 무죄십니다. 절대 이런 거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쪽으로 주장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상당히 충돌이 있었는데 네.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이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 말을 들은 거죠. 자, 헌법재판소에도 나가지 않고 그다음에 특검조도 받지 않고 네. 검찰조도 받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하, 네. 나머지 지금 그 변호인단은 그럼 우리가 여기 왜 와 있는가? 그러니까요. 우리 이런 들러리야 부분에 뭐야? 대한 좀 그러겠네요. 뭐 회의적인 네. 그런 입장도 많고 그러니까 특히 또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만 만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가 만나서 그 이야기를 이 나머지 변호사한테 전달해줘서 재판 전략을 짜게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제대로 전달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변호사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네.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같은 변호인들은 사실은 이제 변호적인 어떤 전략만 해야 되는데 네. 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얼마나 지금 내부의 갈등도 심하고 네. 본인들 입장에서 대통령한테 정말 도와주려고 왔는 사람들인데 네. 이게 하나의 뭐 왕따 비슷하게 돼버린 그런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다른 변호사들은 지금 이 어떤 떨어져 가고 네. 일부에서는 이제 선임계를 철회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내가 뭐 편한 사람, 네. 나의 어떤 뜻과 똑같은 사람 아하. 이런 사람만 계속 쓰겠다라는 기존의 인사 네. 법칙을 그대로 이번에도 아마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김 저는 그렇게 교수님, 보여집니다. 네네. 그 다른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고생은 뭐 유영하 변호사만 했습니까? 나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 긴 시간 동안 사실 이 변호인단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들어갈 수 있는 권한도 오히려 네. 유영하 변호사만 오로지 누리고 네.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서 그 예컨대 어떤 그 사안, 논의 사안을 공유하고 네.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같이 이제 추진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다른 변호사랑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들이 뭐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걸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신감이 더 커지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오로지 네. 박 전 대통령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어떤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네. 거의 부인으로 일관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과거 발언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영하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유영하 후보는 젊고 능력이 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한번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내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분이 우리 정치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저 영상 보니까 서 변호사님 저 지지 연설문은 또 누가 써줬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만 2008년 총선 당시 그 후보 지지 영상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이 총선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때도 믿고 신뢰한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그 지지를 했는데 3번 나와서 3번 다 떨어졌잖아요. 네. 저는 이게 대통령이 보는 사람 보는 눈과 국민이 보는 눈이 좀 다른 것 다르다.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네. 저는 이게 그 유영하 변호사한테 한 말씀 드리면 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아까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뭘까요? 네네. 평소에 그 정치 스타일이 이게 재판 투쟁에도 그대로 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배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믿는 최측근 네. 한두 명에게 믿는 그 스타일인데 네. 저는 이게 그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에 그 묵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하. 묵자 제자백가 중에 네. 이분이 뭐라 했냐면 이게 그 하나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2개의 눈으로 보는 게 낫고 네. 하나의 귀로 듣는 것보다 2개의 귀로 듣는 게 낫다. 아하. 천하의 목소리를 골고루 들이댄다. 네. 정말 이게 정치에도 중요한데 저는 재판에도 중요해요. 변호사가 이게 이거 한 명의 의견 듣는 것보다는 2명 의견, 네. 2명보다는 3명, 네. 9명 골고루 듣는 게 필요한데 저는 이게 유영하 변호사의 말에만 전적 의지하는 게 참으로 이게 안타깝습니다. 노 변호사님 혹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한테 유 변호사 나가서 절대 다른 변호사와는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말을 할 이유도 사실은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데 만약 그렇게 말을 안 했다면 유영하 변호사 혼자 자기가 정보를 독점한다는 건 이건 다른 변호사들 볼 때는 월권 같은 그런 개념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정보라고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 네.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연전연패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로지 그 부분만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라는 얘기겠죠, 사실은. 아하, 네. 그게 유영하 변호사의 뜻은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뜻만일 수는 없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유영하 변호사의 스타일 자체가 싫은 소리를 안 한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네. 그러니까 변호인들로서 제대로 하려면은 A라고 하는 뭐 당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질 수 있으니까 네. B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전략을 세워주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네. 박 전 대통령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한다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네.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아마 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니까 밖에 나와 있을 때처럼 화려하게 예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아마도 최소한도의 한 사람에게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구치소에 수감된 여자분들은 또 그런 데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연장연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옆에 놔두는 거는 사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사실 특별한 그런 새로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을 네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박 전 대통령이 그냥 특별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옛날에 2007년도 그때 네. 이명박 후보하고 이제 참 정말 치열하게 붙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일 이명박 후보의 약점이 바로 BBK 아하,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네거티브 대응팀에 이제 있었는데 네. 이분이 자비를 들여서 이제 미국까지 가서 아하. 그 BBK 관련 막 조사도 하고 막 그런 걸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박 전 대통령 눈에 상당히 든 겁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정말 희생하는구나.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게 쭉 이어졌고 아하. 사실 선거 때요. 이게 네. 보통 한 후보가 있으면 예를 들어 거기 한 3-4번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하, 네. 정말 자기의 핵심 측근만 한 3번, 4번 가서 선거운동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집중을 지원해줬고 아하. 근데 지난번에는 저 보자. 완전 진짜 진거리에 있네요. 네네. 지난번에 송파에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송파에 나왔을 때 김무성 당시 대표가 네. 저기는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유영하 변호사 제일 꼴등을 했어요. 아하. 그런데 이제 거기에 꼴등을 했는데 이제 후보로 당해서 막 밀어 올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때 옥새파동, 나르샤 할 때 네네. 그때 김무성 대표가 저기만 딱 찍어서 아하. 저거는 도저히 할 수 할 수 없다. 없다라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김무성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같은 거 알기 때문에 집중을 저기만을 정말 끝까지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아서 네. 결국 그 지역은 공천을 새누리당 공천이 없어서 네. 결국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아주 어부지가 당선을 했습니다. 네. 노 변호사 혹시 네네. 예, 그 유영하 변호사가 또 원래는 문고리 삼회방하고 상당히 친했죠. 그래요? 예, 어허. 그래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김치도 얻어 먹고 그런 관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엄청 최측근들하고 정보를 계속 공유해 왔다라는 얘기가 되고 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 같은 것을 네. 본인이 혼자만이 가지고 있고 다른 변호사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 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그건 어때요, 서 변호사님? 유영하 변호사가 이 변호사 업계에서의 실력, 이 재판 관련해서 뭐 승소한다거나 그런 순수 실력 자체는 어떻습니까? 정치인 유영하 말고 변호사로서의 유영하는 어떤 능력자입니까? 근데 제가 이게 평가하기 좀 힘든 게요. 아하. 업계 평가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이게 뭐 큰 사건을 이긴다거나 네. 또 이게 뭐 정말 획기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네. 이런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하, 들어본 그래서 적이 없다. 함부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분이 검사 시절에 검사하다가 네.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약간 그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뭐 그런 혐의 아하. 때문에 사실 옷을 벗었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변호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시고 정치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지금 그와 관련된 정보는 사실 나와 있지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만큼인지 또는 그에 못지않은 건지 아니면 더 월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탄핵 심판 국면에서 정말 충성심을 보여왔던 김평우 변호사가요. 저 멀리 미국 땅에서조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는데 한 강연, 미국 현지에서 한 강연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래도 탄핵, 저래도 탄핵이 되는데 이게 무슨 판결이냐? 대한민국에 법치주의는 없다. 법관들이 법치주의를 죽였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의 평등 차원에서 이는 북한의 논리랍니다. 북한의 논리래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북한식으로 돼가고 있답니다. 김 교수님. 어떤 근거로 저런 말을 합니까, 지금? 지금 저기가 어디냐면 유저지 포트리라는 데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교표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거를 한 것 같은데. 네. 결국엔 이제 이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겁니다. 한국의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을 하는 것이고. 네. 그 이슈를, 요번 탄핵 이슈를 뭐라고 대치시키는 거냐면 북한 이슈로 대치시켜서 이 모든 것을 사실 조작이고 잘못된 것이고 부정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의 행태가 사실은 뭐
찾아갔는데 만나지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택에는. 그렇죠. 자기 부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뭐 조용히 살기보다는 자기가 했던 것을 계속 되살리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면 네. 저렇게 이쪽 저쪽 다니면서 그런 행위를 반복할 이유는 별로 없는 근데 것이죠. 저는 다른 사람이 몰라도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그랬죠. 하셨어요. 자, 우리나라 법치의 어떤 근간인 정말 사법부와 그다음에 변호사협회 회장까지 하신 분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 북한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을 어떤 제야 변호사면 또 모르겠습니다. 뭐 제야 활동만 하시고 그다음에 기존 어떤 사법 체계에 대해서 반대 운동 하신 분 같으면 뭐 저런 말이 설득일지 모르겠지만 기존 어떤 제도권 내에서의 충분한 그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이분이 지금 이 상황을 무슨 북한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네. 그리고 또 현재 헌법재판소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네. 또 법원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검찰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럼 본인은 왜 변호사 자격증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네. 좀 말과 행동에서 저는 모순적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그 당시에 본인이 그 어떤 기존 정권에서 계속 어떤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 당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왜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은 왜 탄핵 소추 못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때 당시에 본인은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지금 와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자기 모순에 빠진 거 아닌가 하는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 변호사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탄핵 심판서를 읽어보면 두 개 핵심 사유와 관련한 잘못은 없다. 이제 여기가 뭐냐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뭐 했느냐, 그리고 뇌물 받았느냐, 이게 두 가지 핵심이라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탄핵이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은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기자회견을 하면 아마 정규제 TV 같은 걸 얘기하나 봐요. 기자회견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한 게 탄핵의 이유래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냥 소환에 안 응했다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결심죄로 지금 탄핵했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분의 주장은 이제 그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에 빠져 있다. 그다음에 뇌물을 받아야만 탄핵이 되는데 뇌물이 빠져 있지 않느냐. 아마 이게 이런 주장 같은데요. 네. 저는 이게 탄핵이 꼭 그 사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최순실 씨의 어떤 사익 추구를 방조하고 네. 또 이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계속 없었고 여러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맞고요. 네. 저는 이게 김평우 변호사님의 문제는 두 가지라 봐요. 첫째는 이제 뭐냐면 그분의 주장을 보면 전부 이게 미국의 사례들, 미국의 판례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아, 네. 이 말이 이게 미국에서는 미국법을 따르고 네. 한국에서는 이게 한국법을 따르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 말이 이게 한국법은 썩거찌게 탄핵도 한국법은 적합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너무 미국 판례 가지고 자꾸 이게 우리 법에 되니까 그게 판례상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잘못은 사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계속 광장에서 변론을 했어요. 아하. 예를 들어 태극기 집회 나가서 뭐 탄핵이 잘못됐니 이런 식으로. 네. 이건 이게 변호사가 할 태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문제인데 네. 이번에 이게 또 나라 밖에 나가서까지 지금 계속 변호하는데 네. 이거는 이게 개인에 대한 충성인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독이고요. 네. 저는 이게 북한에 과연 이게 헌법재판소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네. 북한 닮아간다 하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원래 한국에서 변협회장을 하시고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지금 한 6, 7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몇 개를. 그래서 아마도 그쪽에 있는 시스템하고 계속해서 직접 비교를 하시면서 조금 한국에 있는 상황을 잘 왜곡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요. 미국에서 활동 잘 하시지 뭐하러 저기 한국에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김 교수님. 네.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 심판 국면에서 했던 말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말 기억나시죠? 탄핵이 되면 아스팔트가 뭐 어떻게 된다 등등등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과거에 본인이 살았던 그 시대만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국민이 굉장히 격하하는 거거든요. 요번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놓은 촛불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보면 평화 시위가 그 장기간에 걸쳐서 한 명의 어떤 연행자도 없이 이어져 내려왔고, 네. 지금 탄핵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 나가는데 굉장히 이제 사실은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면 한국민들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실천력 뭐 이런 건 우리가 평가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법을 공부하신 분이 저렇게 선동적인 언사를 하고 네. 실질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법조계에 대한 어떤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창피스러운 네.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떤 정권 교체가 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법이 안에 인위적인 어떤 이런 탄핵이 이런 거에 대해 교체되는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만큼 어떤 법률적 시스템 하에서 된 나라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대부분 보면 유혈 사태라든지 또 어떤 뭐 군의 개입이라든지 그랬죠. 네네.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민심을 왜곡하는 그게 되는데 지금 외신들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네.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상사가 없었고 시위가 끝난 그 자리가 정말 원래 그 자리만큼 깨끗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또 평상시로 완전히 다 돌아가고 네. 또 주말마다 시위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되고 그 이후에도 결국은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 되어 왔던 이 과정들을 보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신념, 헌법을 지키겠다는 신념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외국인들은 칭찬을 하고 있는데 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하신 분과 판사를 네. 하신 분이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다? 북한에 이런 사법 제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저 하면은 고사총으로 다 쏴죽이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런 나라하고 지금 한국의 법률 시스템을 비교를 하면서 네. 북한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김평우 변호사도 그동안 뭐 법조계에서 지내온 기간만을 보면 제자들이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합니다. 사람이 환경에 잘 적응한다 그러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구치소 생활에 조금씩 뭐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일과 시간에는 독방에서도 눕지 못한다. 일과 시간에는요. 독방에서 눕지 못하는데 눕지 않고 반듯하게 앉아 있어야 하는 내부 규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답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에 독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다른 수감자들의 눈에 또 비치기도 했대요. 목격되기도 했대요. 그런데 다만 연이은 검찰의 출장 조사로 얼굴은 다소 초췌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뭐 초췌한 건 당연하겠죠. 뭐 얼굴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 예. 이게 점점 적응돼 간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구치소 생활에 뭐 자포자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도. 제가 보기에 정확한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교도관에 대해서 모두 함구령이 내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수감 생활하는지 저는 이게 그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그 지금 들리는 소문에 하면 잘 적응하고 있고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보통 이게 그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 아. 그래서 이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지금 듣기는 소문에 하면 잘 적응하고 운동도 잘하고 네. 식사도 잘하고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네. 이분에게 귤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아하. 따라서 이게 그 사람마다 이게 다양한데 저도 이게 의뢰인들 보다 보면 네. 정말 이게 잘 적응하고 오히려 이게 뭐 술, 담배 끊고 오히려 건강도 하고 이런 기회로 활용한 분도 있고 네. 또 이게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요, 이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얘기했는데, 글쎄요, 노 변호사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이 구치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대체 뭐 얼마나 평소에 뭐 잘 먹은 거예요? 왜 음식이 안 맞대요? 1,440원짜리 식단이요. 사실 원래는 그런 말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나왔어야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분은 이제 정말 다른 분들하고 식사도 잘 안 하시고 까다롭게 드신다는 소문이 있었었는데, 근데 오히려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식사를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그게 아마도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와 있어서 힘들다라고 하는 거가 아마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리를 해서 나가면 되는 건데, 조윤선 전 장관이나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억울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속으로는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인 것이고 그냥 그 정권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문제였는데, 내가 갑자기 거기 끼어들어가가지고 내가 현재 이런 상황까지 왔냐, 내가 정말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탈출구가 안 보이고 너무 속상하고 이제 우울감까지 사실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남편이 변호사니까 하루 종일 접견만 하면서 이제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아마도 식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1,440원짜리지만 요즘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겠죠. 그리고 국도 맛있고 밥도 맛있는데 뭐 반찬도 3가지, 집에서도 3가지 이상 먹는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아마 심리적인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식 이제 네네. 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그 정무수석으로 될 때 전임 정무수석이 이제 박준우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그랬죠, 네네. 근데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이제 특검 조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자신이 하던 업무 중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업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윤선 장관한테 이제 업무 인계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런 블랙리스트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조윤선 장관이 그럼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윤선 장관이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그런 것도 해야 되나요라고 이제 물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조윤선 전 장관이 뭔가 적극적으로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사실 뭐 개입한 건 없는 것 같고 본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를 아마 직감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정무수석이라는 자리에서 일단 그 업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본인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업무에다 좀 소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비서관들이 이제 그 업무를 했고, 그러니까 아마 본인 생각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 이 업무 자체가 내가 뭐 적극적으로 이걸 뭐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측면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좀 상당히 심적으로 억울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고 또 특히 아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어떤 생활하시는 거와 전혀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본인의 지금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좀 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데 조윤선 장관 입장에는 정말 잘 나가던 어떤 면에서 장관도 하고 이 정부 하에서 뭐 장관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무너지는 본인의 어떤 그런 경력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을 참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됐을 때 박준우 전임 정무수석한테 외교관 출신이죠. 박준우 정무수석은 그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아마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앞서 우리 서 변호사님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을 하셨는데 아마 즐길 수는 없어도 그걸 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거는 VIP가 상당히 관심 있게 챙기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조윤선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얘기 유진열 전 장관도 그런 식으로 했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 실장하고 다르다. 그분에게는 많이 억울하고 좀 불쌍한 면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앞서 구치소 생활에 다른 사람 봤는데 최순실 씨가 지난주에 이제 남부구치소 서울 구로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갔잖아요. 답답함을 호소한대요. 서 변호사님 봤더니 왜 답답한가 봤더니 독방 크기가 누우면 머리와 발끝이 벽에 닿을 정도로 작아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최 씨 측 관계자가 전했대요. 지금 저렇게 평수 비교가 나오네요. 아니 그러면 뭐 독방이 편할 거라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방송 때마다 뭐 남부구치소가 호텔이다. 새로 제가 이런 걸 제가 많이 반박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새로 지은 거는 맞아요. 이게 영등포 구치소가 2011년에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거 시설이 새로 지었다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시설이 좋으면 감시 시설도 좋고 또 이게 공간이 FM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간이 좁을 수는 있어요. 따라서 이게 보통 그 재소자들 물어보면 오히려 이게 서울구치소를 더 선호합니다. 보통은. 근데 제가 보기에 최순실 씨가 저는 이게 뭐 키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게 저 평소에 아예 못 누울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저분보다 더 큰 분들도 독방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엄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심리적 답답함 아닐까요? 심리적으로 답답하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구치소 1.9평에 있다가 여기 지금 1.5평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요즘은 뭐 평수란 단위는 안 씁니다만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평수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 구속 79일째 접어들었는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모른다고 일관해 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측근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내가 최순실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라고 그 측근이 누구인지는 지금 보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봄이 왔는데 마음은 겨울이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김 교수님. 내가 모를 리가 있겠나? 왜 이제 와서 저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재판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고 싶어서 모른다고 했겠느냐. 즉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고 이걸 내가 아는 순간 모든 일이 사실상 뭐 연결이 돼가지고 박 전 대통령에게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서 장막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는 결국에는 박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이다. 부인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의 우리가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몇십 년 동안의 권력의 핵심으로서 살았던 대한민국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인간적인 어떤 면을 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의연함이라든가 당당함이라든가. 이 굉장히 볼 수 없는 일종의 비루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라도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것들을 타의해서, 즉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부인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변명이고 그분 위치 정도면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아마 김기춘 전 실장은 최근에 면회 가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인맥도 넓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김 전 실장이 최근에 면회를 많이 이제 사람들 만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그 구치소생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본인의 좀 마음의 변화가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어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충성심 이런 거 있었지만 지금 단계에서 보면 참 본인이 이제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아마 최근에 돌아가신 김용환 고문이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재경부 장관도 국회의원도 하셨죠. 8인의 멤버 아니었어요? 7인의 멤버. 멤버죠. 네네. 죄송합니다. 김용환 그 전 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7인의 같은 멤버였는데 김 실장하고 그분은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만나서 자 이제는 최태민의 그림자를 좀 지우십시오. 그런 이제 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하시려고 저를 도우셨나요? 그러면서 바로 내치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박정희 그 기념사업회 거기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김용환 고문이 이제 회장으로 추대가 됐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그러면 김기춘 실장이 당시에 이제 그 회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김 전 실장은 사실은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윗사람을 이렇게 뜻을 받들어서 좋은 이야기만 하신 분인데 김용환 고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쓴소리를 하신 분은 사실 내쳐지고 이제 김 전 실장 같이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은 그동안 썼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불행이 가져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회한도 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최순실을 좀 어떻게 좀 차단을 했더라면 내가 좀 가서 적극적으로 좀 말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그 나온 이야기가 왜 내가 최순실을 몰랐겠습니까? 말하고 싶어도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말하면 내가 잘리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속내를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해봅니다. 만시지탄이라는 얘기 사자성어가 아마 김기춘 전 실장 머릿속에는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청문회 때 지난해 있었던 청문회 때만이라도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국민께 사죄를 드렸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을까요? 청문회 때 최순실 관련 발언했던 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최순실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만하시고요. 접촉은 없었습니다. 정윤회 서 변호사님 참 씁쓸하네요. 끝까지 저때 인정했더라면. 왜냐하면 지금 절묘하잖아요. 박영선 의원 질문에 대한 첫 답이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잖아요. 검찰한테 증거 있으면 찾아봐. 내가 최순실을 알았다는 증거 찾아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증거를 찾아낸 거죠. 박영선 의원이. 제가 보기에 이번 사태에 위정죄가 많은데요. 가장 내용 많은 게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위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또 이게 우병우 수석 조사해봐야 되지만 조윤선 전부 이게 최순실을 몰랐다. 이것 때문에 위정으로 가는데요. 이게 또 국회 청문회법 위정은 처벌이 무거워요. 일반 위정은 이게 5년 이하인데 국회 청문회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저는 이게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2007년도에 최순실과 제가 재판을 했어요. 어떤 일로요? 그때 김혜원 목사라는 분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 관계를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 박 대통령은 소송 안 하고 최순실이가 자기 이름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민사소송 10억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이게 변호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박근혜 캠프의 법무 책임자가 김기춘 실장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네거티브 팀장이 유영하 변호사. 그다음에 송범규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 그걸 최순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소송을 지금 양 캠프가 벌이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명확한 증거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소송 그 상대방에 대해서 누구야 대체라고 관심을 가질 만한데 몰랐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노 변호사님, 근데 김기춘 전 실장의 속내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저렇게 약간은 후회하는 듯 만시지탄의 그런 뉘앙스의 발언도 했습니다만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발언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측근에게, 면회를 온 측근에게 문고리 3인방에게 혹시 굴복했느냐 그런 얘기에 대해서 3인방은 나랑 눈도 못 마주치던 애들이었어. 걔네들은 나한테 나이 차이가 하도 나니까 보고하는 것조차 어려워했어. 이랬답니다. 또 뭐라 그랬냐? 아니 그러면 이 실장님 기춘대원그란 별명은 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검찰총장 때 황교안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황교안이 저 말단 직원이었어. 그 사람한테는 내가 흥선대원군처럼 보였을 거야. 이러면서 느닷없이 황교안 대행까지 언급을 하는데 대체 그러면 혹시 법조계 계실 때 기춘대원군란 별명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별명은 들었는데요. 네. 저 말은 권력에 대한 향수와 회한이 이제 섞여 있는 말이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본인이 그동안에 누렸던 그 권력이 잘 나갔었는데. 엄청나게 센데 이제는 이렇게 내가 지금 망가졌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구속의 힘이 저렇게 무섭습니다. 구치소에 구속이 되면 저렇게 마음들이 변해요. 그래서 조희전 전 장관도 지금 계속 변하면서 나에 대한 오해를 다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말을 했고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순실 나 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매우 중요한 이 시사점이 있는 그런 발언들이고요. 네. 전 이번에 지금 검찰총장 때 황교안이 말단 직원이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분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검사잖아요. 네. 직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하. 자기가 검찰총장인데 그냥 그 신입 검사였어. 이런 식으로 부를 수는 있겠지만 직원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상당히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이제 안 되는 것이고 네. 특히 현재 권력의 이동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한다라고 하는 걸 또 이제 좀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게 저 말을 또 믿을 수가 없는 게요. 제가 이게 못 믿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요. 최순실이가 내 앞에 눈도 못 맞힌다. 이거 못 믿어요. 뭐 또 시녀 같은 존재였다 그랬죠. 그렇죠. 저는 이게 김기춘이 3인방이 내 앞에 눈도 못 맞힌다. 이것도 이게 못 믿어요. 왜? 권력은 항상 이게 VIP하고 거리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이게 3인방이 훨씬 VIP하고 거리에 가깝잖아요. 우리 저는 3인방이 김기춘 씨를 좀 우습게 봤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그 면회 얘기 나온 김에요. 이 의원님. 네. 앞서 먼저 김기춘 전 실장은 그동안의 마당발 인간관계 때문에 아마 요즘 뭐 면회 오는 또 거물급들이 많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만 지금 최순실 씨 관련 면회 얘기가 이게 나와요. 최근 법원이 이제 넉 달 만에 접견 금지 결정 해제하면서 뭐 여러 사람이 뭐 오나 봐요 면회를. 근데 여비서가 가끔 면회를 여러 사람이라는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여비서가 가끔 면회를 오지만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 가족들은 거의 찾아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가족들이 올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윤아가 와야 되는데. 정윤의 전 남편 정윤혜 씨도 안 오나 봐요, 그런 말은. 그렇죠. 뭐 정윤혜 씨도 보니까 거의 이제 인연을 좀 끊은 것 같고. 또 이제 정윤아가 와야 되지만 정윤아는 지금 이제 외국에서 지금 이제 송환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와서 옥바라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순득, 뭐 최순천 이런 자매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장시호 씨나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서로 치열한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제발 우리 장시호만은 좀 건드리지 말라, 봐주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지금 재판에서 장시호와 첨예하게 지금 그 동계 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가족 관계도 이제 사실상 끊긴 것 같고 그러면서 아마 이제 누구 하나 면회 하나 오는 사람이 없는데 특히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법원에서 일체 면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여비서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박 전 대통령 구속되면서 그 여비서 면회는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동안 일을 봐줬던 이제 집사 여비서 비슷하게 일을 봐줬던 사람인데 아마 이제 그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딸의 어떤 이런 소식이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도 지금 재산 관리액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건물이라든지 뭐 임대료도 지금 받고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도 많은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특히 네. 이제 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가서 이제 그런 정황적인 상황들을 좀 챙겨서 보고하고 뭐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시죠, 이게 네네. 굉장히 이제 비정상적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유라가 거기서 이제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사실은 안 가보겠어요? 가봐야 되는데 지금 네네. 가보지도 않고 아무리 이혼을 했다 그러지만 사실 이런 대사건이 터졌으면 누구라도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도 안 간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이 이상한 가정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대통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정이었다는 네. 거죠. 그게 이제 불행의 씨앗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유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네. 이제 지원을 편법으로 하고 불법으로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번 농단 사건의 핵심이 되겠다는데 네. 그 가정의 근원이 있다. 뭐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최순실 씨에게 과거 여비서만 가끔 면회를 오고 가족들은 안 온다 그러잖아요. 가족은 엄연히 언니 최순득도 있잖아요. 최순득 씨도. 근데 최순득 씨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내 딸 장시호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너를 챙기러 가겠니?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권 얘기해볼게요. 대선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로서 대선이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턱밑 추격하고 있는 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경선 과정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이 되는 안엑시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벌이고 있는데 안엑시트 현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희정 지사의 안자를 따왔고 브렉시트의 엑시트를 합쳐서 안엑시트 현상, 안희정 지지자층의 이탈 현상을 말하는 건데, 자, 그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제 경선 과정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네 후보가 모였답니다.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희정 지사가 주는 술은 통합의 술, 또 우리 이재명 시장이 주는 술은 공정의 술, 또 우리 최승 시장이 주는 술은 군권의 술. 자, 우리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권교체 승리를 위하여! 하나의 팀을 위하여! 자,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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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화났어. 왜 못 때문에? 아니, 간략하게 설명. 구성 관련 좀 이따 얘기해. 김미서 선배가 그런 거. 종합산업본부 본부장에는 김민석. 네, 지금 이제 복합적인 게 다 나왔습니다만 차근차근 제가 짚어볼게요. 이 의원님 보실 때는 어제 1시간 정도 이 마포에 있는 뭐 호프집, 뭐 카페란 말도 있고 저 이제 카페에서 이제 호프 회동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화목해 보였습니까? 분위기가 보신 느낌 어떠세요? 하여튼 뭐 제 관심은 저 술값을 누가 냈을까? 누가 냈나요, 진짜? 누가 냈습니까? 사실 선거 기간 그 선거법이 걸리기 때문에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사줘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줄 수가 없어요. 이제 금품 제공이 되니까 네네. 아마 이제 n분의 1로 해서 각자 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의 이벤트는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실 경선 이후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안희정 지사의 지지, 그다음에 이재명 저 시장의 지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탈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수습하기 위한 따로 다 이제 각자는 만났습니다. 만났고 지금은 이제 4명이 함께 모여서 저렇게 이제 맥주 잔을 나눴는데 네. 참 좀 더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솔직히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 현상이 이제 선거 끝나자마자 경선 끝나자마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저런 식의 이제 화합의 어떤 모습 보여줬는데 사실은요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안희정 지사한테 혹시 충남지사 좀 그만두고 우리 선대위원장 맡아줄 생각 없어? 이렇게 또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 지사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충남 시민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지금 좀 급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지지층을 끌어안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 지지층들이 지금 대거 안철수 후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제 어제 모임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어떤 그런 분열을 수습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그 술감 얘기 나온 게 본질은 아닙니다만 지금 내 후보 말고 지금 옆에 주위 분들 다 마시고 있잖아요. 저분들 돈은 누가 내요 그러면? 각자 내야죠. 각자 냈을까요? 네, 네. 한번 좀 저는 이게 네네 말씀하시죠. 저 모습 보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 그 안희정 지사는 루비콘강을 안 건넜어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차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건너면 파멸합니다. 아하. 근데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루비콘강을 건넌 것 같아요. 그게 왜 건너냐? 네. 너무 이게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패권주의적인 모습, 네. 문자 폭탄. 네. 이게 지지자들은 정말 질렸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쉽게 다시 도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시 잡으려면 안희정 지사의 대정책, 대연정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다시 끌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네. 지금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의 공약 같은 것들을 본인이 좀 끌어안고 싶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네. 저분들이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재인 후보를 도와달라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저분들을 지지했던 그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화합하거나 모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중인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자꾸 연출하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물론 네. 뭐 마음속으로야 사실 경선하는 과정에서 많이 상처도 입었겠지만은 네. 결국 그런 과정 다 거쳐서 또 후보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거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한 달 후가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저런 모습들이 더 사람들에게 부각이 될 것이고 네. 훨씬 더 문재인 후보 측의 지지층들이 다시 결집할 수 있는 모양새가 오히려 갖춰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세론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표를 이제 되가져 오는 게 급선무일 텐데 김 교수님 보실 때는 저런 회동 1시간 정도 이어진 호프 회동을 했다고 해서 나갔던 민심이 우리 안 지사가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악수하고 포옹도 하고 술도 한잔 했으니까 우리도 마음 풀자 할까요? 여기에 제일 관심이 쏠릴 거 아닙니까? 그 부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도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사실은 안희정 지사의 표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표가 있고요. 네. 반기문 전 총장에서 황교안 대행 그리고 이렇게 흘러들어온 표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대안으로. 즉 문재인이 안 되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표였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 표는 나가서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가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 표는 돌아올 갔다고 지금 보세요? 저는 갔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의 표들이 있는 거죠. 안희정 지사의 표가 있는데 사실은 이 표 일부도 나갔다고 봐요. 근데 네. 그만큼 나간 이유는 그만큼 경선 과정이 치열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조정기죠. 사실은 이제 다시 당 대 당의 어떤 진영 대 진영의 어떤 이 대선 과정으로 진입하면 네.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다수는 사실 돌아올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 봐서는 저런 장면들 네. 계속 만들고 경선 때 후보들의 어떤 가장 중요했던 경쟁 후보들의 정책들을 수용하고 네.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어떤 브랜드화하는 네. 그렇게 해서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것이 네. 사실은 가장 빨리 나갔던 표들을 네. 회복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안희정 지사의 핵심적 공약은 결국은 대연정과 통합의 메시지였거든요. 사실 안희정 지사 지지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도저히 이제 끌고 나가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옳다고 하지 말고 같은 세력들끼리 좀 모으자. 대연정을 해보자. 네. 그래서 나라를 좀 더 이끌어 가보자. 이런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메시지를 과연 그럼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안을 것인가? 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가져갔던 적폐청산과 대청소라는 그런 어떤 정권 교체 이런 이미지와 대연정의 이미지는 상당히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안희정 지사와 만나서 손을 맞잡은 것 자체가 네. 결국은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이미지까지 내가 공약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네. 이 한계가 뚜렷한 거죠, 사실은.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어떤 공약들은 뭐 들고 올 수 있겠지만 네. 안희정 지사가 펼쳤던 그 정신과 그 공약 이것들 자체를 지금 문재인 후보가 끌어안기에는 네. 상당히 좀 충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지층을 끌어안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엊그제 금요일 날 이제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 그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그때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냐 그런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앞으로도 계속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안 후보는 58%,
문재인 후보는 55%. 그러면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느냐? 답변은 문 후보에 대해서는 44%,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40%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을 요청한 한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랬답니다. 보수표가 부동층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앞서 김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던 애초 반기문 전 총장 갔다가 황교안 대행 갔다가 안희정 지사 갔다가 이제는 안철수 후보로 바로바로 이동한다는 건 단순한 분위기 편승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치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문재인은 절대 아니라는 집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런 민감한 평가다 보니까 익명을 요청한 한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부분은 김 교수님 얘기 듣고 우리 서 변호사님 얘기 쪽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 부분은 아까 말씀이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은 조건부 대연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적으로 모두를 다 감싸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혁에 동의하는 세력과의 어떤 대연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단 세력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두를 통합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개혁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몰아가겠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서 변호사님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게 요 여론조사가 좀 통상적인 상식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우리가 문재인 후보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반대층이 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좀 약간 유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여론조사 보면 우리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더 확고하게 좀 프로테인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 조사이기 때문에 좀 이게 여러 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이 현상을 보면서 지난 2012년 대선, 그리고 2007년 대선 뭐 이런 걸 보면 야권 후보 쪽 지지자층에서 이제 전략적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 뭐 원탁 K 뭐 이런 거에서 사실 후보 단일화는 기본적으로 야당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야당의 지지 후보들이 전략적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합하면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 해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보던 기존 현상하고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이제 여당의 어떤 지지, 옛날에 여당 후보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정해져서 그 사람만 투표하면 됐는데 지금은 보수층들과 중도층들이 지금 막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옮아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사를 보면 오히려 보수층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더 전략적이다.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상황이 뭐 보수층이 걱정하는 거 보면 안보 문제 이 걱정이 되고 특히 좀 뭐 적폐 청산 이런 걸 하면서 뭔가 좀 사회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보수층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사회 그동안보다 기득권층하고 좀 겹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 예전보다는 더 전략적으로 빨리 지금 결론을 내리고 빨리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여론조사 나오는 이유도 보면 결국은 지금은 옛날과들 지금 보면은 뭐 이 보수 후보 단일화가 문제가 이제 오히려 지금 여기 보수층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본다면 지금 상황은 보수층들이 좀 더 빨리 예전보다는 빨리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얘기 나온 김에 OX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는 지금 때 아닌 거품 논쟁이 일고 있는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음에 결정을 하시는 동안. 일단 질문 자체를 먼저 공개하고 제가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거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X인데 일단은 거품이다 O, 아니다 X 일단은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특보단장입니다. 맥주를 따르다 보면 거품이 나오는 것처럼 샤이 보수층이 실제로 투표를 할 것인지 또 실제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로 연결될 건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맥주 거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맞받아쳐서 국민의당 김영환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현재 민심과 여론을 너무 안이하게 해석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지지율 이야말로 거품이다. 이렇게 했는데 때 아닌 거품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턱 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 각종 여론조사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거품이다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공개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허허, 이렇게 갈렸나요? 자리 배치상으로 갈렸습니다. 그럼 OX 순 엇갈리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O,
거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1분만 드리겠습니다. 1분.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 세력은 이제 좀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는 아주 장기간에 걸친 안철수만의 지지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는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떠다니는 보수와 중도의 어떤 대안을 찾는 반문재인 후보를 그것도 가시적으로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네. 후보를 찾아다니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성이 굉장히 결여돼 있어요. 그리고 이동성이 굉장히 크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는 만들어놨어요. 지금 오래전부터 양강 구도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걸 만들어놨는데 네. 이것에 더해서 무엇인가를 더 만들어내야만 네. 이것을 돌파해냈고 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이 뭔가를 다른 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TK 지역에서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TK 지역은 일정 부분 미래 지도자를 네. 만드는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갤럽에서 나온 거 보면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가 네. 거기서 약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거품일 수 있다. 거품일 수 이렇게 있다. 설명하고 싶습니다. 반면 이 의원님은 X, 거품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그 근거,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제 사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4주 만에 지지율이 훅 꺼졌습니다. 사실 그때는 어떤 면에서 거품이 있었죠.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로 5, 60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5, 60대가 많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선거부터 인구학적으로 지난 대선에 비해서 5, 60대가 한 300만 명 정도 많아졌습니다. 1000만 명이 넘어갑니다. 네네. 굉장히 아주 압도적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고 또 이 층 자체가 보면 대부분 또 투표를 하는 계층입니다. 자, 그런 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지지층들 자체는 반문재인 정서가 굉장히 강한 계층입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당선 가능성, 이 부분에서 오히려 젊은 층보다는 더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는 측면, 이런 것들 측면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층들은 물론 유승민이나 홍준표 중 일부 상승하긴 하지만 결국 선거의 막판에 가서는 저는 더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당선 가능성과 함께 이 반문재인 정서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제가 볼 때는 거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 변호사님은 거품 쪽에 무게를 두셨어요. 1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만 전략적인 게 아니고 혹은 뭐 진보적인 분들만 전략적인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전략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 그 총선 때도 나온 여러 가지 그 당에 대한 표와 또 후보에 대한 표가 다른 것처럼 전 이번에도 분명히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사람이 어떠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그 이념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가치롭게 만들어 나가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 예전처럼 뭐 보수는 무조건 누구에게 찍고 뭐 진보는 무조건 누구에게 찍고 이거는 저는 옳지 않은 프레임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안철수 후보에게 그런 식으로 보수층이든 누구든지 지지층 여러 명들이 다 이렇게 몰려가는 건 전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투표장까지 가게 만드는 정말 실질적인 그러한 지지층일까? 이러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하고 행동하고가 맞지 않으면 본인의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로 이 적폐를 청산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거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돌린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 변호사님, 네네. 저는 이게 거품이 아니라 보는 게 세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안철수 후보가 어떤 게 첫째는 이게 보수층의 뿌리 깊은 반문 정서, 이게 바뀔 리 없잖아요. 두 번째는 유승민, 홍준표 보수 후보의 부진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급하게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이게 안철수 후보의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정말 이게 제가 보기에 목소리만 변한 게 아니고요. 정말 이게 그 의지가 단단해지고 정말 이게 행동이 과감해졌어요. 그리고 이 권력 의지가 정말 담대해졌거든요. 저는 이게 개인적인 이런 변화가 우리 지지층도 강구하게 만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내친 김에요. 일단 좀 OX 내려주시고요. 오늘 안철수 후보가 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된 이후로는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합니다. 광주 대교구도 방문하고 오전에 뭐 5.18 민주묘지도 방문하고 그리고 이 목포에도 갑니다. 오후에는 목포를 가요. 그 세월호가 있는
지금 제가 어떤 얘기 드리려고 하는지 시청자분들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주말 사이에요. 국민의당 지도부가 그 박지원 대표 등 지도부가 세월호 인양이 된 그 현장을 찾았는데 거기서 일부 인사들이 세월호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대선 기간에는 정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판인데 보세요. 국민의당 목포시 의원들이 세월호 기념사진 논란, 여기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 측이 세월호를 배경으로 인증샷 찍는 것은 형체가 있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9분의 미 숫자를 배경으로 찍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각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든가 관광을 다니려면 꼭 구경을 가든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물론 박지원 대표도 저 논란이 일자마자 트위터에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이유열을 막론하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사과 올린다.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책임을 묻겠다. 거듭 사과드린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사과했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관심은 보세요.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잘못했다. 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에 사과드린다. 당 차원 조치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관심은 오늘 오후에 이제 저곳을 방문하는 안철수 후보가 대체 어떤 말을 내놓을지 여기에 관심이 쏠릴 텐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이게 지금 잘 나가다가 악재를 만난 셈인가요? 어떻습니까? 지난번 뭐 조폭사진 논란도 있었지만. 그렇죠. 뭐 악재이긴 악재죠. 근데 네. 지금 이제 보니까 여기가 이제 군사 보호 지역입니다. 네. 지었기 때문에 이게 현행법상으로도 이제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사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도 그런 배경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찍었다면 이거는 뭐 엄청난 큰일이죠. 그러겠죠. 여러 가지 할 텐데 문제는 이제 목포 시의원들하고 몇 명이서 저렇게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뭐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선거 전체 국면에서 어떤 뭐 지대한 영향 저는 이건 없으려 봅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가 오늘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네. 본인이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할 텐데 네. 그러면서 본다면 일단 좀 일회성 해프닝 정도의 사건이 아닌가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프닝성으로 무게를 좀 두십니다. 이 의원님은 어떠세요? 김 교수님은? 저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대선 전국 전체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거 자체가 지금 양강구도로 해서 굉장히 좁혀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기간도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어떤 게임이 되냐면 누가 잘못하느냐 게임이 그러니까요. 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흠결이라도 찾아내는 그렇죠. 저런 거는 지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영향이 작지 않은 것이 이 세월호예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온 국민에게 지금 절절한 마음을 주는 세월호 문제에 저런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상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하게 되면 사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서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이게 이런 말 있잖아요. 공자님 말씀 중에 과의불개, 즉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시위가의 이게 진짜 잘못이다. 네.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가 이걸 이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부인하면 큰 문제죠. 그러겠죠. 근데 이게 문재인 후보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를 들어 이게 음주 사돈 그 노무현 대통령 네. 그런 논란, 또 아들 논란 네. 이런 게 사과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부인했을 때는 큰 문제 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저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세월호 지금 사건만 그 사진 찍을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김미경 부인 그 교수님이 위안부 관련된 행사에 가서 또 좀 부적절한 행동했다는 얘기도 한번 나왔었고 또 오늘 이제 그 전철 타고 가다가 그 청년을 만나서 뭐 안철수 후보가 뭐 10분 정도 생방송으로 라이브를 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뭐 꾸며진 거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보면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적절한 선에서 또 빨리 끊어주고 네.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선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대화 주제도 이 두 후보에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자, 두 사람이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프레임 전쟁, 적폐 세력 관련 논란이 있는데 자, 두 후보의 발언을 좀 들어보시고 과연 적폐 세력 관련 얘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볼 텐데 적폐 세력 관련 발언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중유된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그게 이제 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촛불 집회에 함께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적폐 세력들 그쪽 또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목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국민은 적폐 세력이라고 한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정치인이 국민을 그렇게 모독을 합니까? 자, 이렇게 볼까요? 어차피 OX로 질문을 드리면 그 안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 다 녹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른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측에서 지금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 적폐 프레임 효과를 거둘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거둘 수 있다 생각하시면 O.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 내지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X 해보겠습니다. 적폐 프레임, 국민적 공감대 얻을 수 있다, 없다. 보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하하, 이번에도 이렇게 갈리나요?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X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X,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1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이게 정치에서 적과 동지의 구별이 중요해요. 네. 물론 이게 단죄 신조선에도 역사는 이게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네. 저는 이게 적과 동지의 구별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아닌 건데. 지금 이게 문재인 후보 말하는 적폐 세력이 어디까지냐? 이게 태극기 세력만이냐? 아니면 이게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느냐? 바른정당까지냐? 이 적폐 세력의 범위가 뭐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분법적 사고, 편가르기는 상당히 통합에 문제가 있고 지금 이게 저는 우리 이게 적폐 싸움보다는 통합과 치유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자, 반면 노 변호사님은 적폐 프레임이 뭔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그 적폐라고 하는 것의 뜻을 명확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적폐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쌓여왔던 나쁜 것들이라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뜻인데 그게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와의 게이트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정치를 후퇴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총괄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히 지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은 모두 적폐를 보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아예 만들었다 대답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폐 세력을 청산하자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한 번도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청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의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적폐란 게 우리가 켜켜이 사온 여러 가지 제도와 인물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적폐 세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실은 탄핵과 구속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적폐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지금 그러면 정당에서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야기 할 텐데 그럼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 90몇 명을 지금 어떻게 청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절차와 합법적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대통령 탄핵과 구속 전에는 이 적폐라는 청산이 상당히 좀 국민들에게 와닿았을 겁니다. 이 어떻게 블랙리스트 만들고 국정농단하고 이런 세력은 이제 적폐라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일정 정도 이제 국민의 힘을 통해서 어떤 탄핵과 구속을 통해서 이제 해소되어 나가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국면에서 이제 자꾸 적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과 그다음에 바른정당 네. 이런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의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지금 다 총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 사람들 총선에서 물러나게 하면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될 세력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적폐 청산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지금 조금 상황 자체에 본다면 국민들에게 어떤 가슴속에 와닿는 거는 조금 약해진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젠다 측면에서 본다면 예전보다는 훨씬 좀 떨어진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적폐라는 것이 이제 누적된 구조적 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인물이 중요한 것보다는 구조거든요. 이번에 농단 사태를 보면 교육농단, 어떻게 이화여대라는 명문 학교에서 그런 사건이 터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정경유착의 어떤 모순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문화도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거는 어느 정도 구조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걷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새로운 미래가 한국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적폐라는 것의 이 현실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걷어내느냐가 네.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국민이 여기에 호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적폐 세력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자, 이런 가운데요. 조원진 의원, 친박의 핵심이라고 언론들이 지목하는 조원진 의원이요. 그동안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에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자, 관련 발언 일단 들어보시고 대체 왜 그랬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국당은 보수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우파 정당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합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떠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전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당명을 버렸잖아요. 근데 즉 새누리당은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 당 이름을 이어받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으로 가겠다는 건데 지금 탄핵 주도 세력과의 전쟁 선포에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직전까지 몸담았던 자유한국당도 포함이 됩니까 혹시?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전체가 다 탄핵을 뭐 반대한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일부가 있고 지금 당의 어떤 지금 후보로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뽑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들 아마 이제 지적을 하면서 본인은 지금 새롭게 지금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선 후보로요? 네,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창당 작업을 거의 끝내고 이제 대선 후보 선출을 곧 하거든요. 네. 그럼 뭐 내부에서 뭐 지금 보면은 뭐 정광용 씨라든지 뭐 변희재 씨 이런 분들이 뭐 나선다고 하는데 네. 일단 현역 의원인 지금 조원진 의원이 일단 그쪽으로 감으로 해서 뭐 그쪽 대선 후보 경선 구도가 상당히 좀 유리해졌지 않나. 네. 자, 그렇게 보고 또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본다면 이제 욕심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태극기 집회라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거기서 얻은 힘들을 결국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전망을 위해서 쓰겠다. 네. 뭐 이런 어떤 의도들을 분명히 한 것인데 네. 사실 이런 걸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뭔가 이제 좀 분화 작업이 조금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 지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라고 아직은 하는 게 더 적확하겠죠. 왜냐하면 오늘 자정쯤에 경남지사직을 버린다 얘기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고요. 김 교수님 보실 때는 조원진 의원이 느닷없이 홍준표 지사 입장입니다. 느닷없이 자유한국당 떠나서 지금 새누리당 가겠대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주도를 하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뒤통수 맞은 격이에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 장면이다. 어째서요? 왜냐하면 이제 바른정당이 통합을 안 하는 명분이 네. 친박을 출당시켜라 이건데 아하. 지금 발언 나온 거 보면 마지막 친박이 탈당했다. 아하. 그러니 모든 조건이 갖춰졌으니 이제 합당하거나 또는 보수 후보 단일화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어차피 나간 사람은 나간 사람이고 네. 이걸 기화로 해서 본인이 조금 더 승산이 있는 네. 보수 단일화를 이뤄보자. 그 계산이 여기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홍준표 지사 입장에 서 변호사님, 지금 그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지지율이 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그러면 지금 언론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둘러싼 논의도 주변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출당 조치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안 할 거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출당 조치 해봤자 한마디로 이게 백해무익이에요. 더 이상 이게 얻을 게 없잖아요. 네. 오히려 이게 지금도 동정 여론 일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그냥 당헌에 따라서 그냥 정지, 그 정도 이게 출당 조치 안 할 걸로 보입니다. 당원권 정지 정도에서 그치지 박 전 대통령을 뭐 출당하거나 뭐 지금 정용 씨 지금 KBS 아나운서 협회 측에서는 KBS 전 아나운서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요청이 있으니까 정명 씨라고 저도 칭하겠습니다. 네, 노 변호사님, 조원진 의원이 정말 대선 후보로 나올 생각이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가능성 그걸 노리고서 지금 나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경선 이번 주밖에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15, 16
이게 후보 등록 기간이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사실 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론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중량감이 있는 정말 진정한 대선 후보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저 당의 어떤 모습이나 색깔 같은 것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네. 조원진 의원이 나가서 저런 식으로 한번 이슈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했고 네. 저는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김진태 의원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네, 이른바 그 친박 세력으로 네. 불렸던 그 삼성역 자택까지 가서 그 전 대통령을 막 모셨던 그분들은 네. 나중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더 궁금해지는 네.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OX 하나 해볼까요? 홍준표 지사가요. 오늘 4월 9일 딱 대선이 30일 남았는데 오늘 자정쯤에 경남도지사직에서 사퇴를 할 것 같답니다. OX 드려볼게요. 홍준표 지사의 오늘 자정쯤에 도지사직 사퇴는 꼼수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보궐선거에 드는 막대한 비용 등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올바른 처신이다 하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보셨을까요? 꼼수입니까? 아, 네. 40초 정도씩만 들으면 딱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의원님, 서브님 먼저 하실래요? 네, 서브님. 저도 이게 그 법조인이지만요. 네네. 저런 걸 생각해냈다는 걸 저는 너무 기발해요. 아하. 저는 이게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요. 그런가요? 당연히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네. 누구 아이디어인지 궁금할 정도고요. 네. 이거는 정말 꼼수죠. 네. 오늘 자정쯤에 이제 사퇴를 한 다음에 뭐 선관위에 보고하는 거 아마 또 내일쯤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궐선거를 맡겠다는 건데 이 의원님,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것 때문에 그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그런다면서요, 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이제 11시 59분 59초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자칫 조금 넘겨서 만약 12시를 넘어가면 이게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남도의 의장하고 전부 다 오늘 밤을 새면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비상근무 체제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보수의 어떤 가치라는 게 보면 결국 법과 원칙을 지키고 책임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이제 지금 경남도민 입장에서 본다면 1년 동안 도지사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의 민주주의 비용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홍 지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자기가 뭐 돈 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 네. 그것이 민의에 옳은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어떤 면에서 돈을 아끼는 목적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다 본인과 경쟁에 있는 분들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못 나가게 하기 위한 목적도 저는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뭐 순수한 뭐 돈 아끼는 목적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본다면 본인이 지금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인데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벙어리 냉가슴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보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는 정도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수는 꼼수다. 아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과연 얼마나 유리한 건지 네.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프로그램 제목 같네요. 보수는 꼼수다. 네. 자, 김 교수님. 만약에 이제 오늘 자정쯤에 사퇴를 한 다음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저 입에 이제 아마 입이 더 거칠어질지 아니면 좀 자숙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입에 족쇄는 풀릴 것 같아요. 어떻게 참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까지 참느라고 참 고생을 하셨을 텐데 지금부터 이제 이게 풀리면 네. 마구 이제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뒤처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공직 사퇴 의무를 이렇게 하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공직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을 위한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수장이 빠진 경남도가 사실상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 선거 비용 얘기하는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야 되는 비용이에요. 어떻게 하든. 홍 지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걱정할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네. 우리 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에게 각인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원칙이고 법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편법으로 지금 가져간다는 거는 국민들에게 동의받기 어려운 거죠. 즉 아하. 선거 결과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네. 봅니다. 노 변호사님 보실 때는 오늘 자정쯤에 사퇴한다는 것은 그동안 홍 지사가 도지사로서의 또 누릴 건 다 누리고 지금 그랬다는 겁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우선 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홍 네. 지사 때문에 아마 법 규정이 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경남 도민들의 선거권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도지사의 행동인가. 또 세 번째로는 1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도지사 없이 어떤 식으로 경남 도민의 행정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네. 저렇게 무책임한 분이
정말로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막말을 퍼부어댈 수 있다는 것 자체고 정말 약간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궐선거가 없게 되면 대행체제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그렇습니다. 13개월 동안? 지금 행정부지사가 대행을 맡아서 내년 6월 13일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이제 대행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임기 자체가 1년 미만 남을 경우는 이제 보궐선거에서 이제 네. 후임자를 뽑지 않게 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대통령도 권한대행 체제, 그리고 한때는 헌법재판소도 권한대행 체제, 이제는 경남도청도 권한대행 체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답하네요. 뉴스토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